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빛 때문에 제가 잘 보이시나 어떤 거 모르겠네요. 이걸 차라리 올리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있는 게 나은가요? 이 때문에 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꺼야 돼. 그냥 두는 게 나은가요? 끄는 게 낫습니다. 네. 키는 거? 네. 예. 잘 보인다. 잘 보입니다. 올라가면 또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날이 더운데 5시 반 이전부터 와서 기다리시는 우리 여러 선배님들 또 동지들을 뵈니까 좋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느껴지고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정당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전당대회 때 모여서 힘들지만 시간을 내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국가에 또 당에 대한 책임감들을 쏟아붓는 그런 어떤 정기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 더위를 이겨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자축하면서 또 우리 모두를 서로 격려하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일정을 지금 하도 여러 군데를 다녀서 저도 생각을 다시 돌이켜보니까 어제 거제에서 자고요. 아침에 거제에서 조선소 출근하는 우리 노동자들 인사를 하고 노조 인사를 하고 거제에서 창원으로 갔다가 가덕도를 거쳐서 이제 진주에 이렇게 온 건데 여기 오기 직전에 김장하 선생님이 잠깐 뵈었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뵙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정말 모르는 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아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본가의 뿌리하고 외가의 뿌리가 각각 영남에 걸쳐 있고 이제 자라기는 서울서 자랐는데 본가의 뿌리가 이 사천 곤양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진주중학교 나오셔서 동래고등학교 저희 아버님 형제 12분이 다 부산의 전포동에서 동래고 부산상고 12형제가 딱 반반으로 나뉘어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 김장하 선생님께도 그 말씀 드렸는데 아버님이 1930년생이신데 그때 친구들 쭉 얘기하면서 옛날에 그 이병주 작가의 지리산이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던 실명 인물들이 다 그때 친구들이 와 있었던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김장하 선생님을 그냥 장학금을 많이 주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근데 훌륭하신 어른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기념관에 가서 말씀을 듣고 보고서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것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진주 가배 위원장님 나중에 꼭 잊지 마시고 저한테 우리 김장하 선생님이 20년 전에 하셨다는 강의의 그 내용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꼭 요새 식으로 얘기하면 유튜브에 그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보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0년 전에 김장하 선생님께서 하셨다는 그 특강의 제목이 진주정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주정신이 뭘까 사실은 조금 알고 싶어졌고 진주정신의 기초에서 제가 김장하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사시면서 지금까지 중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좋은 일 중에 제일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니까 형평운동을 지원하고 기념을 이렇게 하신 것을 꼽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역사책에서 진주밀란이 최초의 농민봉기가 되면서 또 백점들의 형평운동했는데 그게 다 진주의 뿌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도 얼핏 역사책에서 스쳐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그것이 우리가 흔히 3.1운동은 정말 서민들 또는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데 형평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당시 지식인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잘 기획하고 지원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런 뿌리가 30대, 20대에 전국적으로 날리는 어떤 쉽게 말하면 서울대 병원 교수죠.
그때 최고 잘 나가는 한약방 선생님이었으니까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혔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일로 와가지고 약 지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가보면 3층집인데 그때 이렇게 큰 한약방이 필요했을까? 라고 제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 그러니까 돈을 서로 담으실 정도로 버신 건데 나이로 따지면 30대부터 그거를 장학금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그냥 개인의 일종의 선행 수준이 아니라 뿌리 깊게 담겨있는 진주의 역사 속에 있는 지식인들의 어떤 전통으로서의 이 사회와 세상과 공동체를 형평, 고르게 만드는 그러한 뿌리가 단단한 바탕에 있고 그것의 반영으로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실천으로 나타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라는 그 장애가 있는 유명한 저희가 있잖아요.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분인데 근데 그 분이 탁월하게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사회가 잘 그것까지는 소개를 안 하는데 사실 헬렌 켈러는 대단히 유명한 사회운동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모이가 진주에 모였는데 경남이 진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주, 사천, 삼천포 또 그 외에 쭉 이렇게 우리가 뭐 거제 등등 여러 고장에서 모였지만은 진주 정신이라는 것을 붙여서 정신자를 붙인 곳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될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마도 과거에 있었던 진주 정신과 지금 1980년대 이후에 있는 광주 정신과 두 주자 붙어 있는 영혼함의 진주 정신과 광주 정신 정도가 아마 도시 앞에 정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를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자부심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곳곳을 돌이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모든 것에서 그런 걸 느낍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수적이라고 하는 대구를 가도 그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구에 있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항일의 뿌리, 저항의 뿌리, 그리고 그것에 김광석 씨가 대구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는 전북에 있는 전주 익산에 갔는데 우리 촛불 애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상록수 아침 이슬 지은 김민기 익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이 곳곳에 이렇게 민주주의의 뿌리가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공동체 사상의 뿌리가 있는 곳이죠. 그런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간단치 않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저는 K민주주의의 성지로 전 세계에 우러름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100년 전쯤에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는 분이 우리 어릴 때 다 배웠잖아요. 타고르가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어느 날 저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촛불이 켜지면 세계가 그걸 참 위대한 나라가 생겼다고 할 것이다. 근데 끝내주게 이게 뭐가 다 통한다고 한길로 통한다고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은 보거든요.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거나 깊이 명상하거나 깊이 시를 쓰는 분들은 보거든요. 근데 타고르라는 시성이 본 겁니다. 제가 청주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85년도에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에 있을 때 청주교도소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던 곳이었어요. 제가 살던 방에 옆방이었거든요. 근데 그 건너방에 그때 누가 계셨냐? 문익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문익환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가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전하고 그랬거든요. 교도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문 목사님 뭐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 목사님이 그때 문익환 목사님 아시잖아요. 문익환 목사님이 아침마다 명상하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교도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나는 아마존에 있는 토익과 대화를 했어. 이러시면 우리가 뭘 알아요? 그런가 봐. 이러는 거지. 근데 저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깊이 생각하면 그런 것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 어쩌면 놀랍게도 100년 후에 대한민국의 전 국토에서 촛불이 들렸잖아요. 근데 촛불이 들리니까 이게 K민주주의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들 상 준다는 노벨상이 대한민국 시민들을 노벨 평화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1955년 이후에 유일한 민주주의 정당, 한 번도 독재하지 않고 독재를 무너뜨리기만 했고, 한 번도 탄핵되지 않고 탄핵하기만 했고, 한 번도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서지 않고 민주주의와 반독재와 서민과 평화의 편에 섰던 정당인 민주당을 하는 우리야말로 1955년 이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그러한 전통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더위는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덥기는 더워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 먹겠습니다. 고향에 오니까 말도 더 잘하네. 저기 그래도 이게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그래도 이 사천 곤양의 그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 한 뿌리고 우리가 남도 아닌데 우리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되죠? 네. 제가 이래봬도요 여기 나와서 국회의원 나오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기가 어려운 데 아니에요. 민주당으로. 근데 제가 국회의원 처음에 2번 됐어요. 젊어서. 근데 2번 30대 됐어요. 38에 서울시장까지 나갔어요. 떨어졌어요. 18년을 야인으로 지냈어요. 근데 누구도 국회의원 다시 한다고 생각 못했는데 국회의원이 돼버린 거예요. 2020년에 3선으로. 꽤 됐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나이가 50 후반이에요. 근데 2024년에 4선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4선 됐어요. 4선 될 때 제가 생각했어요. 저 같은 사람, 흔히 얘기하면 86 아닙니까? 아이, 86도 이제 집에 가야지. 제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집에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유 내가 끌어안고 가야지 생각하고서 2024년 총선을 내가 사천서 출마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그리고서 제가 우리 동네에 구청장 나갔다 떨어진 분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그 양반이 국회의원 됐습니다. 최현일 의원이라고 있어요. 최현일 의원이 구청장 나갔다 떨어졌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최현일 의원한테. 이리 와봐. 그때는 구청장에서 대청장 혹시 다음번에 국회의원 나갈 생각 있으면 우리 동네 나와. 내가 전 내려가서 한번 열심히 밭을 갈아볼게 한 1년쯤. 그랬더니 최 의원이 그때 구청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의원님 여기가 더 험지예요. 우리 동네가 험지거든요. 여의도가 있어가지고 사천 만만치 않습니다. 아슬아슬해요. 제가 그래도 조금 이름 있는 편인데 천표가 대장말랑하게 아슬아슬하게 선거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험지에 밀려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곳 경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남이 어렵다고 하지만 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가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광주 정신이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100년의 뿌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는 진주 정신이 있었고 거제의 투쟁이 있었고 사천의 뿌리가 있었고 경남 전체에 그 단단한 토양이 있었고 지리산을 만들어온 그런 우리의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4번 민주정부가 만들어졌지만 앞으로 잘하면 5번, 6번, 7번 이어지면서 반드시 경남에서 민주의 황금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악착같이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성호 장관이라고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 거기가 지금 지역구가 동두천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이제 몇 번 하고 장관까지 했잖아요. 지역구가요. 지금은 괜찮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괜찮은 줄 알아요? 어떻게 괜찮아졌느냐? 떨어지면서 거기가 좋아진 거예요. 진짜 거기도 자갈밭이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밭이 좋아졌잖아요. 사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지혜를 모아서 저희들이 잘 돌파하면서 이겨내야 되는데 당대표가 뭐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러한 집단적 노력을 지혜롭게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다음에 한 석이라도 더 만들어내고 지난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함께 이끌어가는 전략과 그런 역량을 가지고 함께 헤쳐나갈 그러한 당대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김민석에게 맡겨주십시오. 기왕이면 사찰이니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당 지지율을 10%는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3개월 내에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당대표가 시켜주시면 100일 이내에 10%를 올려내서 다음 내년에는 2년 후 총선에 이기기 위한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있고요.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은 매일 TV에 나오니까 중요하잖아요. 어떤 때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제 아는 분이 지방선거를 하는데 서울시장 선거 막 하니까 매일 TV 토론 나오니까 선거 때 됐는데 왜 저분 우리 동네에 이 투표한 영향이 없냐고. 그분이 자기 동네에 나온 줄 알았다는 정도로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내년에 이겨야 되고 강릉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권성동 의원이라고 아시죠? 예. 윤석열하고 최고로 가깝다는. 도성동. 제가 차마 하고 싶은데 못한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군데 선거를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번에는 우리가 15대 1 될 줄 알았는데 결과가 약간 거시기했죠? 네. 찝찝했죠? 네. 그러고 나니까 속으로는 아유 이거 2년 후 총선에 한번 기운 좀 내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될라나? 이런 마음도 솔직히 조금 들었잖아요. 그럼 막 자기들이 힘낸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한모씨, 오모씨 이래가지고 막 갑자기 대선 후보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오모씨는 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잘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경남에서 또 총선을 이겨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잘 뽑고 3개월간 지지율을 올려내는 게 매우 중요하죠.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원칙을 오늘 아침에 창원에서 창원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원칙 3가지. 첫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다 통했던 원칙.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민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먹사니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을 견지한다. 맨날 이념, 좌우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민생을 첫째로 한다. 둘째, 국민과 당원 주권을 우선한다. 당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님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취해왔던 원칙, 당과 국가 중에 국가를 우선한다. 두 번째 원칙. 세 번째로는 정부를 흔들리지 않게 지킨다. 왜? 우리가 여당이니까. 여당이 야당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우리가 대통령이 맨날 나와서 싸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당이 국회에서 또는 거리에서 또는 TV 토론 나가서 그런 거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뭐라 그럴 때 점잖게 우리가 여당이니까 매 욕하듯이 할 수는 없지만 품격 있게 하면서 원칙 있게 대응을 해줘야 되고 우리 편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다 싶으면 걸러줘야죠. 맞습니다. 아니 우리 편이라 그러면서 저기는 필패할 거야. 이건 이렇게 되면 우리 편인지 아닌지까지 헷갈리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이 망할 거다 해서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생각이 앞서 나가는 분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걸릴 걸 걸르고 우리가 왜 망해? 김대중 대통령도 성공했듯이 이재명 대통령도 성공할 것이고 성공할 것일 뿐만 아니라 성공을 우리가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3가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2가지 일을 할게요. 아주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지금 대통령이 제기한 제일 큰 프로젝트가 소위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반도체는 경기도를 못 벗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반도체하고 AI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경기도까지만 있으면 되겠어요? 영남에도 와야 되고 충청에도 와야 되고 호남에도 와야 되잖아요. 어떤 데서 만들고 어떤 데서는 그걸 패키징으로 싸고 어떤 데는 데이터 센터로 만들고 이거를 지금 영호남 충청에 다 골고루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에요. 이번에 발표한 거 어디는 액수가 좀 많고 어디는 액수가 좀 적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차일 뿐이에요. 2차, 3차 하면 결국 해봤자 대한민국이 얼마나 큽니까? 다 섞여서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으로 키우는 이걸 하자 이겁니다. 이걸 지원하는 게 첫 번째 당의 과제다.
맞죠? 그걸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밌는 걸 제가 할게요. 대통령 업무 보고 재밌죠? 장관들이 쩔쩔매는 게 특히 더 재밌죠? 왜들 그러세요? 좀 마음을 곱게 쓰세요. 장관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는 그래도 초음이라 대통령이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은 제가 헤맬까봐 좀 덜 물어보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하죠. 그런 긴장을 정부만 해야 되느냐?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집권당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권당 민주당도 몽땅 오픈하려고 그래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음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경남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이걸 몽땅 업무부처, 업무보고 다 받고 공개하고 당원들, 국민들 다 보게 하고 1년에 2번씩 그런 보고받고 공개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아니 당도 이렇게 좀 투명하게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냥 재미가 아니라 긴장감. 당원 주권 말만 하면 뭐예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표 한 번 찍고 땡? 그건 아니죠. 우리가 주인이면 우리가 감시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럼 진짜 당원 주권 하겠습니다. 셋째, 공천을 깔끔하게 해야죠. 투명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 기준을 잘 잡아서 하고 진짜 중요한 거 그거 해놓기만 하면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처음 하는 사람들만 그 기준 지킨다? 아니죠. 당대표도 최고위원도 몽땅 우리가 정한 공천 기준에 따라서 예외 없이 그 투명한 공천과 경선 룰을 따르게 한다.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해야죠. 최고위원 되실 분도 김영 후보님 되셔도 이렇게 똑같이 당원들과 같이 공천 경선 룰 적용돼도 괜찮죠? 네. 되기 전에만 괜찮다 그러고 막 바뀌는 거 아니죠? 네. 그렇게 해야죠. 네 번째로는 이 통합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되겠어요. 지금 도대체 몇 달째 이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이냐 아니냐 때문에 합당 안 됩니다. 난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막 터지겠어요. 자, 하든 말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요. 지난 선거 때 너무 이상했어요. 선거를 하는데 당 지도부가 부산은 못 가요. 왜? 이게 에러가 나서. 평택은 안 가요. 왜? 애매하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정리를 해야죠. 줄 거면 남 줄 거면 줘버리고 우리가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이게 정당이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을 세워서 예를 들어 단 아주 한 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봐서 총선하는데 1, 2% 영향을 미친다? 그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진보 정당이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연대하고 단일화 해야죠. 또 통합 조국 혁신당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봐야죠. 토론을 길게 해봐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는 통합할 겁니다.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죠.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논의해서 몇 달이고 논의해서 지겨울 때까지 논의를 한 다음에 민주당 당원들한테 물어봐요. 한 7, 80%가 다 하자면 그때야 어쩌겠어요.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런 거는 50%로 안 해요. 이걸 거의 절대 다수의 룰이라고 하는데 최소 66이 넘으니까 70, 80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만에 하나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이름 바꿔가지고 그게 선거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통합을 많이 해봤지만 민주당 이름 바가지고 재미 본 적 있어요?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인가 무엇인가 했다가 우리 개피 봤죠? 그러면 안 돼요. 그 이름 찾는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나중에 민주당 이름 되찾는데 그 민주당 이름 돌려놓는데 누가 역할한 줄 아세요? 제가 했잖아요. 그거 갑자기 어느 날 이름이 없어진대요. 저녁 먹다가 누가 저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야 진짜 큰일 나겠다. 그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어요. 그 민주당 이름을 허경영 씨가 가져가면 큰일인데?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허경영 씨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 모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이름을 선관위에 살려놓은 거예요. 권노가, 김원기, 정세균 세 분한테 얘기했어요. 나중에 당에 필요할 때 돌려드릴게요. 고생 엄청 했어요. 몇 년 동안 그거 놔두느라고 박물관 한다고. 근데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되신 다음에 이제는 이걸 필요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합친 거예요. 그 합치면서 그런 정당 통합하면 남들은 뭐 국회의원 자리도 하나 받는다든가 용돈이라도 받는다든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완전히 맨입으로 딱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국회의원 공천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확장을 해야죠. 좀 괜찮은 분들 민주당에 살찌워야죠. 그렇게 연대도 하고 통합도 하고 확장도 하는 그런 길을 가야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민주당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저 사람들 보고 맨날 독재 후예라고 얘기하고 내란당이라고 얘기하지만 맨날 내란당이라고 얘기하면 뭐해요? 내란당한테 지지율 떨어지면 우리만 창피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참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4.19 이후에 4번 집권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참 민주당 기구예요. IMF로 나라가 어려울 때 한번 집권했죠. 박근혜 탄핵되고 집권했죠. 윤석열 탄핵되고 집권했죠. 정상적이라면 그 정도 상황 되면 우리한테 70-80% 줘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한테 나라를 살리라고 하고 표는 항상 아슬아슬하게 주는 거예요. 속이 타요 안 타요?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번 정권 잡고 그 다음에 또 저쪽 주고 국정선거가 이어지든가요? 끊어지고 도루묵되고 오히려 우리 지도자들이 피해받고 감옥받고 수사받고 조사받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좀 몇 번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불가피하게 소위 이야기하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너무 나쁘지 않은 분들 생각은 좀 달랐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분들 이렇게 끌어안아야죠. 그걸 우리가 중도라고도 하고 중원이라고도 하잖아요. 충청도 같은 데서 또 영남에서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안 하고 이길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개혁의 중심을 분명히 잡지만 그렇게 진보와 연대하고 개혁과 통합하고 중도와 확장하는 대통합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4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저는 수기, AI, 문화, 청년 이 4가지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1인 1표 이것만으로 안 돼요. 수기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 토론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근데 토론하는데 옛날식으로 모여갖고는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AI라는 도구를 써야 돼요. 그 AI를 활용하는 정당이 돼요. 또 하나 문화적인 당이 돼야 돼요. 이제는요 K-팝이니 한윤이 이래서 한국에서 뭐 하려면 이게 좀 폼이 안 나면 안 먹어줍니다. 정치도 정당도 정치인도 좀 간지가 나야 돼요. 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도 너무 맨날식으로 재미없게 하지 말고 이런 거 할 때 뭐 조금 이렇게 근사한 음악도 좀 나오고 하다가 누가 나와서 좀 재미나게도 해주고 뭐 그러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왔을 때도 야 민주당 이것은 도깨비 소굴인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근사하네. 이거 와서 하는 게 재미도 있네. 이런 당을 만들어야 그래야 꼰대 소리 안 듣는 거 아닙니까? 계속 꼰대 소리 들으면 5년 지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돈을 좀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돈을 써야죠. 여기에 일일이 한 분 한 분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당이 그렇게 매력을 가져야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수기, AI, 문화 그러면서 청년을 끌어들이는 그런 정당으로 가는 것이 저는 우리 당의 비전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필요하다면 제가 외부 컨설팅도 받고 다양한 토론도 해서 필요한 돈도 좀 쓰고 하면서 그렇게 한번 당의 모습을 진짜 멋지게 한번 바꿔볼까 하는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당장의 성과가 안 나도 민주의식을 갖고 노력을 해야 돼요. 국민들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을 하겠습니다. 사법, 검찰개혁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사법, 언론, 금융, 그리고 지방개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비전을 세워야 돼요. 이제는 뭐니 해도 AI 시대 아닙니까? 산업을 바꾸고 그 AI 발전도 어디 한 군데만 가지 않도록 거기서 지방 균형을 하고 기본사회, 청년펀드 이런 등등의 이걸 하겠습니다. 민주연구원이라는 우리 기구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연속 집권 전략만 짜는 그런 연속 집권 플랫폼으로 바꾸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있는데 이거 이기는 게 앞으로
정말 10년의 민주당의 운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할 수 있어요. 이걸 져버렸잖아요, 지난번에. 이겨야죠. 어떻게 이기냐? 제가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총선, 지선, 대선을 제일 많이 이겨본 사람이에요. 실제로 총괄본부장 이상으로 해서 실제로 거의 정권을 가지고 다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께서 당의 책임을 맡겨주시면 내년 4월에 있을 서울 선거 새로운 드라마, 큰 판을 만들어서 새로운 승리의 희망을 만들어내고 서울과 강릉에서 이김으로써 중원의 서울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하는 강릉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당이라는 희망을 만들어내서 전국에서 다 그래 2년을 총선에서 이겨볼 만하다 하는 바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당원 관리 시스템을 좀 바꿔야 돼요. 이중당적이니 또 모식이니 요새 뭐 말이 많죠. 입에 담기도 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냥 제가 옛날에 계엄 처음 얘기할 때 저 갑자기 무슨 이 21세기에 무슨 황당한 소리냐 다들 이러셨죠? 솔직히 저 없을 때 욕도 많이 하셨죠? 근데 계엄이 막상 되고 나니까 야 계엄 대비해야 된다고 한 얘기가 조금 계엄 먹는 데 도움이 됐다.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저한테 사과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필요할 때는 조금 듣기 싫어도 경고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는 아 그런 게 필요하겠네 하는 게 조금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아서 당의 이중당적도 정리하고 자율적으로 정리하고 뭐 그런 등등의 것도 몇 달 내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려고 합니다.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지방주도 성장입니다. 이제는 지방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당이 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지방 중심의 정치로 좀 바꿔줘야 돼요. 지방주도 정치. 그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선거 앞두면은 당 지도부가 여기 와서 최고회의도 가끔 한 번씩 하잖아요. 선거 임박하면.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냐. 이걸 일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당대표가 되면요. 한 주에 2번씩, 2번 이상 아예 제가 돌아가면서 시도당에 상주하려고 그래요. 시도당을 중앙당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강릉에 가서 첫 번째 강릉 최고위를 하고 그 강원도당에 앉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위원장들도 만나고 민원도 듣고 같이 해결도 하고 필요한 전국에 회의할 거 있으면 줌으로 해버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경남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걸 1년 내내 하다 보면 안 가본 데도 가고 좀 축적이 되겠죠. 그렇게 지역 자체가 실제로 중앙당이다. 앞으로 지역위원회, 지구당, 지원 문제 이제 풀어가야 돼요. 그걸 풀어가는 것과 함께 중앙당의 활동과 존재 방식도 완전하게 바꿔내므로써 저는 지역과 함께 살고 지역과 함께 죽고 지역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앙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자면 당 지도부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절박합니다. 이번 선거는요. 지금까지 왔던 식으로 하면 당은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당이 흔들리면 정부도 미래가 없습니다. 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도 어려워지고 지금 하려는 모든 사업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거 다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뭐 정부가 한다 그랬다가 그 정부가 흔들리면 한 1, 2년 있다가 언제 그랬냐 싶게 없어지는 경험 너무 많죠? 네. 이 정부가 과거의 정부와 확실하게 다른 것은 실제로 대통령이 올인해서 지금까지 수도권에만 가던 그러한 재원과 사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승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남이 됐건 충청이 됐건 호남이 됐건 다 결국은 지방으로 순환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거에 모든 걸 건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단단하게 뒷받침하고 정부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집권당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것을 1년 내내 뒷받침하고 2년 후 총선에서 다시 과반수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통령에게도 정부에게도 당에게도 영남에도 호남에도 충청에도 미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는 국정 파트너, 든든한 당대표, 총선을 이겨낼 당대표로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것이 김민석이다.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사회자가 막 시켜야 하시더만 이제는 알아서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뜨거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뜨거움을 만들어내고 한번 해봅시다. 기왕한 거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기왕 1인 1표 당원 주권 시작했으면 나 혼자 찍지 말고 너도 찍고 저 옆집도 찍고 우리가 그렇지 그때 입당하라고 그랬던 그 친구도 있었지 다 권해서 선거시키고 투표하게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투표하게 해서 기왕이면 몽땅 투표하는 100% 투표하고 김민석을 당대표 시켜주실 거면 김민석만 시켜주시고 손발이 맞는 사람들 시켜주셔야죠. 맞습니다. 손발이 맞게 말로만 친명 말고 진짜 친명! 말로만 친명 말고 사이비 친명 아닌 진짜 친명! 어떻게 저랑 그렇게 맞추지도 않았는데 우리 김영 최고의 후보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진짜 김민석과 함께 어깨 걸고 정부와 대통령을 지키고 총선 준비를 차근차근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부 2기 때 김민석이 수석 최고위원이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몽땅 친명으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일사불란하게 단 한 번도 삑살이 나지 않고 한 번도 이상한 소리 나지 않고 한 번도 이상하게 과일 분별 무슨 수박이니 참외니 이런 거 찾지 않고 몽땅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갔던 거 기억하시죠? 지도부가 그런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도부 뽑아놨는데 거기서 갑자기 과일밭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자면 우선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고 김영도 최고위원 만들고 나머지 다 아시죠? 예. 여러분이 지혜를 내셔서 일단 찍어보고 그 다음에 누가 1, 3등 올라갔는데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알아서 또 하시고 작전은 여러분이 짜시되 결론은 김민석을 당대표로 그리고 모조리 친명 지도부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